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모처럼 맑은 햇살이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환한 햇살만큼 뉴스도 좀 밝고 기분 좋은 소식만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에서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올려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한 건데요. 이번 금리 인상, 금융 불균형 안정화 차원이라고 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가계대출도 급증했는데 자산 거품이 꺼질 경우에 가계부채발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에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죠. 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여러모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 시사경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보건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잠시 후 보건노조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진경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전격 인상을 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끝났다 이런 기사 제목이 보이던데 얼마나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이제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0.75%가 되는 건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지금 자산시장, 집값이 뛰고 가계빚이 1,800조를 웃돌고 있죠. 이런 이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졌던 이 코로나발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금리가 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 지금 이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인데요. 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했던 4.0%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이제 2달 가까이 코로나19 이제 4차 유행, 이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경제 회복세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인데요. 다만 물가가 좀 불안합니다. 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한해는 지난 5월에 한 1.8%로 예상을 했는데 이걸 2.1%까지 높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특히나 이제 물가관리 목표치 2% 안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물가 오름폭이 한해의 가이드라인 밖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주열 총재는 또한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 이제 이 완화 정도는 이제 경기회복 개선 정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15개월 만에 전격 인상한 기준금리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한 단계 인상했다고 이제 자산시장이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초저금리 시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고삐까지 재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저금리 때문에 이제 손쉽게 돈을 빌려서 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시장에 이제 비투하거나 영끌에 나선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70% 가까이가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상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금리가 이제 한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네. 은행권은 그 사이에 신용대출 금리 1% 가까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은행권은 더 인상폭을 더 이제 높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가 내야 하는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12조 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단계 0.25% 인상만으로도 가계 이자 부담은 이제 3조 원 넘게 이제 불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이제 이런 자산시장의 경우에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도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 이제 하락세로 마감한 걸 보게 되면 이게 잠정적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면 특히나 이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만큼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해서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한은이 올해 남은 두 번에 걸친 10월과 11월 금통이 그리고 내년 초에 과연 예상대로 금리를 올릴지 이 여부를 네.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또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언제부터 좀 올릴 걸로 예상이 되나요? 시중은행은 일단 변동금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이제 대출 증가분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연간 지난해에 비해서 6%를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네. NH농협은 이미 7월 말 기준 7%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1월 말까지 모든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별 여력에 따라서 그리고 금융당국이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행권은 아마 이걸 빌미로 가상금리는 조금 이제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많이 올릴 겁니다. 실제로 아마 신용대출 이제 1년마다 이제 이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 갱신할 때보다 1년 전보다 대출금리가 많이 이제 오른 걸 인상한 걸 요구하는 이제 은행 측의 요구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를 빌미로 해서 더더욱 은행들은 이제 예대마진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막 하려는 젊은 층이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지금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또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거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것은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또 나왔던 얘기고요. 네. 지금 보면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 일부 강남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 한두 건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 대부분 이곳이 이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을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만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네. 무슨 이 청약의 경우에는 현금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곳에는 물불가리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면 주변에서 혹은 주변 친지든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이제 집을 이제 장만하려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번 금리 인상도 중요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정말 정부가 지금 이 공급 물량을 예고한 대로 계속해서 줄고 내놓을지 그리고 고강도 이 규제책을 내년 선거 앞두고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여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리를 한번 올렸고 이게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매출 타격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과연 금리를 올렸어야 될까 이런 의문은 생겨요. 더 늦출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일단 그 이주열 총재가 네. 계속해서 이제 자산시장,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를 해왔고요. 지금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지금 만에 하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물론 금리를 동결하자는 측에서는 뭐 가계 이자 부담도 있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할 경우 더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불균형을 이제 완화시키는 첫 단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한은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내리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아마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긴축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달러화의 향방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이제 그랬지만, 네. 구태여 이제 달러화가 계속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 신흥국 화폐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흥국에서 그동안 몰렸던 투자 자금이 이제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환율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나타내고 이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낼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서 이제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기존의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0.25에서 0.5였다면 지금 0.5에서 0.75%까지 조금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이제 하느니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상했다라는 점은 아마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되면 이런 2030 영끌족 B2 한 사람들 한숨 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추후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연금 관련해서 또 살펴볼 텐데 우리들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900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2분기입니다. 2분기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이 908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833조 원대였으니까 6개월 새 75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은 보험료로 한 655조 원이 쌓였고요. 또 이걸 운영한 수익으로 502조 원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네. 자, 이런 추세로라면 내년 이제 적립금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편 이제 4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 2,20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549만여 명, 월 평균 한 53만 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을 보니까 7.5%입니다. 네. 1988년 국민연금 이제 기금 설치 이후에 누적된 운영 수익금만 502조 3천억 원인데요. 네. 전체 수익률도 5% 중반입니다. 자, 올해는 특히나 주식 투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15% 수익률을 냈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17%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낸 겁니다. 여기다 그러나 국내 채권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요. 채권이 올해 우리 6월 들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 채권은 한 플러스 2.27% 수익을 내서 이게 지금 왜 주식의 수익이 두 자릿수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익은 7.5%인데요. 이거는 국내 주식 가운데 국내 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한 20%밖에 되지 않고요. 해외 주식에 25%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이 아닌
7.5%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사실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운용에서 수익률이 나쁘다면 국민연금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긴 한 거죠. 그렇죠. 기금은 이제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네. 기금은 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네.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요. 네. 1988년부터 누적 수익률이 5.34%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낮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5%가 넘는 수익률이라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도 국민연금이 빠른 고령화로 머지않아서 고갈될 거다. 그래서 정부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계속 들리는 걸까요? 앞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시는 가입자가 2,200만 명 정점이고요. 네. 지난해보다도 좀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벌써 549만여 명이 월 평균 53만 원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젊은 층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가능은 할 걸까요?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체제로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달아오고요. 네. 이걸 개편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거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1차 4천 한 300여 가구 모집에 9만 3천여 명, 평균 경쟁률이 21대 1입니다. 수요가 확인됐다라고 보고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사전 청약 물량 10만 1,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이 올해와 내년 한 6만 2천호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10만 1,000호를 추가하게 되면 총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16만 3천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수도권 신규 택지에 보급되는 이제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네. 자이라든가 레미안과 같은 브랜드, 민간 분양에 좀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신도시에서 이렇게 공공이 확보한 물량은 모르지만 도심은 이해관계가 워낙에 복잡해서 이런 조기 분양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게 네. 본청약 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물량을 앞당겨서 이제 제공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민간이 과연 이 공공주택 분양에 참여를 할 거냐, 사전 청약에 참여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그 인근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 또 쇄도할 경우 또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계획처럼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이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돼 있는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린다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당장 올 하반기에 신규 택지 가운데 한 민영주택 한 6천호 정도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후보지로 얘기되는 건 인천의 검단, 네. 고양의 장항, 양주의 회천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사대책 대상지 가운데 은평구, 증산, 도봉구 방학역 일대 여기다 한 4천호 가량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차질을 빚었던 이제 태릉하고 과천에서도 물량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네. 노원구 태릉의 경우에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10,000호는 아니지만 6,800호로 줄이는 대신에 여기 노원군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또 무산된 과천 정부청사 개발 대신에 인근 지역의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방법으로 아파트 4,3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어쨌든 사전 청약 10만 호가 넘는 물량 확대는 현 주택시장의 어떤 매수세를 잠재우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이죠. 계획대로 잘 될지 처음에 말만
이렇게 거창하게 했다가 나중에 점점점 지연돼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죠.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필수 인증 작업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가 20곳이 넘는 걸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3곳 가운데 한 곳이 필수 인증조차 하지 않아서 줄 폐업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보니까,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받아야 하는데, 네. 이 인증을 받은 곳이 63개 가운데 21곳,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네. 24곳은 필수 인증 절차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영업 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명단을 확인하시고 이제 지금 인증한 업체 그리고 실명 거래한 업체 쪽으로 빨리 이전하는 것이 투자하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네, 정부나 이렇게 정지나 폐업은 그럼 언제쯤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이게 9월 24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게 되면 뭐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이제 완화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또다시 가상화폐 가격은 요동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관.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피로도도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노조는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진경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건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업 투표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정대로 실시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9월 2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하고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투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높은 걸로 뭐 거의 100%라고 하던데요.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하고 10차례에 걸쳐서 교섭을 진행했잖아요. 그런 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뭐 의료진들이 겪는 부담감 아마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상을 하실 거예요. 이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파업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먼저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를 하면서 대정부 교섭, 선별 교섭, 그 현장 교섭을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한 3개월간 진행을 해왔고요. 이것은 열악한 의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는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희생만 강요받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의료 피해가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사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또 하나는 코로나 이 시기에 웬 파업이냐라고 하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하게 가지고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바꿔내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악순환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총파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너무나 의료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번아웃 증상 호소하는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보건노조의 60%가 간호사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인력 부족 부분입니다. 인력 부족,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직률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나타나서 3년 미만 간호사 사직률이 15%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직률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사직률이 그만큼 높다는 건 일하기에 그만큼 힘들다는 여건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건 의료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쟁이다. 이런 노조 측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현재 보건 의료 인력 확충 요구하고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보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서 5가지를 지금 나눠서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 왜냐하면 너무나 불규칙한 근무가 지금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불법 의료 근절, 대리 처방, 동의서 처치, 시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양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 모든 것이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에 대한 요구 안들입니다. 지금 근데 워낙 충돌되는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법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불법 의료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게 맞을 거고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일 텐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모든 원인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대신해서 간호사 아니면 의료 기술직이 하고 있고요. 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간호 보조 인력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의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으로 지금 톱니바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의료의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받고 있고 이것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알면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공범자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거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고 이것을 언론에 보도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기자회견도 갖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참 방금 말씀하신 게 모두가 다 공범자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의료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 거고요. 처방과 동의서, 설명, 처치 이런 거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인데 지금 의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이런 업무들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불법 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공공의료 확충, 강화 이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코로나 지금 전국을 1년 지금 7개월째 직면하고 있으면서 지금 겪고 있으면서 나타난 지금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자. 그리고 전국에 70개의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를 한 개씩 더 확충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공공의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에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익적 적자 해소에 대한 부분도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의료를 더 확대시키고 또 공공의료 확대시킨다는 것은 또 하나가 저소득층 그리고 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이것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를 확충시켜야 된다. 이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 확충, 또 의사 인력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과 충돌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는 의대 의사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에 좀 진보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들의 그 질에 대한 문제들 제기하면서 이것이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았고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이것은 의사들을 무조건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지금 현재는 특별한 지금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것이 보건 쪽이나 저희 보건의료 노동 쪽이나 보건단체들도 이거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지자체에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설명도 하고 있고요. 요구는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이나 계획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요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이유. 물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권역별로 지금 5개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 전에 메르스 이후에 이것을 좀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극복과 또 다가오는 감염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설립돼야 되고 이것은 고도의 격리병상 그리고 격리 수술실 그리고 고위험에 대한 병원체를 진단하고 또 실험해서 이 모든 것을 또 밝혀내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시설과 함께해서 다양한 임상 경험에 대한 전문 의료진도 필요하고 이것이 다 갖춰진 병원이 지금 현재로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설립돼야 되고 또 이것이 확대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같은 유사 감염병이 앞으로의 환경 기후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치료하는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감염병 전문병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근데 조정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까지 정부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지금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정협의체는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차 노정협의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산별교섭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이건 노정협의회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 좀 공적한 답변만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하긴 한데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저는 놓지 않고 9월 1일까지 끝까지 좀 교섭을 하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명확한 대답이 들려서 좀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요. 총파업까지 가지 않는 사태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노조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진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윤희숙 의원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2명의 투기 의혹이 권익위를 통해서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잦은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버지와 26년간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땅을 샀다고 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 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권익위는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서 문제가 없다고 6명은 별다른 징계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12명 중에서 1명은 제명 처리를 했고요. 네.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 6명은 자체적으로 소명을 들었는데 짧게 동영상으로 소명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6명을 무혐의, 당신네들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야 해버리고 나머지 또 5명에게만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낸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자리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은 분노한다, 억울하다, 연좌제냐 이러면서 특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의 도덕적 기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발표가 나온 다음에요. 일부 언론으로부터 윤희숙 의원의 지금 투기 의혹이 본인이 해명한 것과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죄질이 아주 나빠 보인다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속보로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민심이 아주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소속돼 있던 이전 직장인 KDI 기재부 산하의 연구소인데요. 국책 연구들을 도맡아서 하던 곳입니다. 네. 이 KDI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여론은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지를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단순히 그냥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면 투기의 의혹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이 또 불거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민심이 들끓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샀다는 그 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은 세종시에서 차후에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2016년에 획득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이 산업단지 주변의 땅을 최초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했어요. 근데 이 KDI에 딸이 재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을 3,200평이 넘는 땅을 샀는데 이 3,200평이라고 하는 게 축구장 1개 반 크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네. 이 땅을 혼자 자경을 하겠다. 내가 혼자서 땅을 일구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샀는데 그분이 그때 만으로 79세, 우리 나이로는 81살이었습니다. 네. 36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혼자서 이 자경을 하겠다고 땅을 취득한다는 게 더군다나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분이 세종시의 땅을 그것도 3,200평 넘는 땅을 산다는 거.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닌 거죠. 네. 사실 서울에 사는 분이 세종의 땅 한 평에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80이 넘는 만 79세였던 그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혼자서 3,200평 농사를 지으려 했다? 확실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 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네. 가장 알짜배기 노른자 땅을 샀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세종시 산단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관련돼 있는 지도를 이 땅 위에 겹쳐보면은 놀랄만한 일이 나오는데요. 네. 전이역이라고 하는 일단 기차역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윤희숙 의원의 땅 위쪽 끄트머리 윗부분에 교묘하게 겹치지 않으면서 그 역이 딱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산업단지가 이 땅을 피해서 대략 가장 가까운 곳이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산업단지가 구축이 돼서 이 땅은 그 안에 알짜배기로 딱 이렇게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땅이라면 바로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되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이 땅이 2013년에 경매로 나와서 한번 경매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경매로 넘어간 땅을 아버지가 사신 건데요. 네. 경매로 넘어갈 때도 주변 땅들과 평가 금액보다 2배의 금액으로 4억 원 넘게 금액을 평가받으면서 팔렸어요. 네. 그리고 그 4억 원 넘게 산 주인이 딱 3년 갖고 있다가 이 아버님한테 판 건데 그때 8억 넘게 팔았어요. 그럼 3년 동안 이 4억 넘게 주고 산 분도 자기 돈의 2배를 불려서 판매를 했는데 자, 그 정도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선뜻 그것도 현금으로 8억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또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아서 지금은 30억이 넘는 돈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액만 해도 20억 넘는 그런 돈이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의 말은 아버지 결혼한 지 워낙 오래돼서 아버지가 이때 땅 산 걸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러면 윤희숙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문제 없다고 넘긴 국민의힘은 과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책임이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들로 따져보면은 이 윤희숙 의원의 제부 장모 씨가 실제로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는데 보좌관 일을 그만둔 지 석 달 딱 지나가지고 이 땅을 아버지가 샀단 말이죠. 네. 그런 시기도 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윤희숙 의원은 2014년에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아가지고요. 그 아파트를 또 최근에 임차인입니다 연설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팔았는데 분양받은 돈 이상을 남기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특별공급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또다시 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샀기 때문에 난 전혀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호적상으로 분리된 건 26년 전이 맞죠. 근데 결혼한 지 또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또 이혼을 하면서 그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네. 예, 윤희숙 의원이. 그러면 아버지하고 전혀 오가는 게 없었을까요? 그리고 세종에 분명히 딸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세종의 그 땅을 딸을 통해서 샀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이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투기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발표를 통해서 12명 중에서 지금 1명만 당을 나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는 2명이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10명 중에서 또 6명은 지금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밝혀질 텐데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KDI 전체의 전수조사,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부 KDI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관이 사실상 원장 빼놓고는 자기의 재산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도 지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최재형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저희도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